안녕하세요. 저는 쩌우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나고 자랐으며 젊은 시절부터 늘 우리 중화민족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어왔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중국의 위대함을 굳게 확신하는 고고학 연구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진귀하거나 별난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직업은 옛 비석과 무덤, 옛 기록들을 뒤져서 우리 중국의 역사적 영광을 찾고 확증하는 데 열성을 다하는 연구자입니다. 이 일은 중화민족의 우월함을 증명해내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별볼일 없는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이란 중국을 모두 따라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만 보였고, 이웃하면서도 늘 우리를 부러워해온,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만의 역사라는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국가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연히 중국의 속국이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라는 음식, 콘텐츠, 그리고 어느새 세계를 점령했다느니 떠드는 그들만의 문화는 전부 중국의 것을 변형한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은근히 화제가 된 문헌이 하나 있었는데 무려 1500년도 넘게 된 거대한 비석 이야기였습니다. 광개토대왕비라고 불린다는 사실 정도만 듣고 어차피 한국 애들이 우리 고대사를 훔쳐가려고 조작해둔 것이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 비석이 현존하는 동아시아 최고 규모의 왕릉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 땅, 지금의 지린성 집안이라는 곳에서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비석을 두고 고구려 천하를 증명하는 증거라고까지 말했는데 순간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고구려라 하면 저는 당연히 중국 변방의 어떤 작은 소수민족 국가쯤으로 치부했습니다. 한국 사학자들이 고구려를 자기 역사의 최고 영광으로 떠받드는 것에는 늘 반감을 가져왔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비석이고 이 비석 때문에 한국인들이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니 어쩌니 호들갑을 떠는 것인가? 그런 호기심과 저만의 사명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직업상 유적이나 비문을 직접 보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실히 밝혀내자. 저들이 말하는 그 광개토대왕비라는 것이 실은 전부 중국 영향력 아래 있음을 내가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탐방 겸 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정이 저에게 엄청난 굴욕을 안겨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한국 땅도 살짝 밟아봐야 했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 따위를 여행 대상지로 삼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 거긴 그냥 소국에 불과하고 볼만한 건 전부 중국식 문화 유산의 아류겠지 하고 단정지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웃 나라임에도 묘하게 다른 분위기에서부터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깜짝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각보다 너무나 강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중국이 낳은 수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생각하며 우쭐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너희가 아무리 자랑해도 중화의 광대한 역사를 넘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품고 한국 연구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초청한 듯이 친절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사 연구로 유명하다는 한국인 역사학자 몇몇이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며 고대 유적과 비문 연구를 전문으로 한다고 소개하자 그들은 한 번씩 웃으며 광개토대왕비를 직접 보러 가시는 거라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고 제게 말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확실한 자부심이 있는 듯. 저는 마음속으로 어차피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그 대왕비든 뭐든 결국은 우리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학자들은 이 모아 고구려가 단순한 지방정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들은 대체 무슨 증거로 그렇게 장황하게 떠드는 걸까? 설마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를 진실인 양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이 마음으로 기세등등하게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고구려가 요동과 만주 전역, 심지어 몽골 초원과 한반도 남부까지 세력권을 넓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버텼습니다. 그거야 중국 대륙의 혼란기에 편승해서 살짝 세력을 확장한 소수민족 국가에 불과했겠지. 로마 제국과 맞먹었다느니 동아시아 최강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과장은 다 가짜일 게 분명해. 저는 버럭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일갈했습니다. 그딴 고구려가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도 너희 한국이 우리 중국 앞에서 얼마나 작은 나라냐. 고구려가 크게 보이긴 했지만
우리 중화 민족의 동북 변방 세력이었을 뿐이다. 그러자 저를 초대한 역사학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 제게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비문을 보고 그리고 그 비문에 나타난 고구려 군사력과 통치 제도의 면모를 살펴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달아올랐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너희 한국인들이 과장하는 거다. 이런 심정이었죠. 그러나 제 호기심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기에 이런 호언장담을 하는 거지? 저는 지반지린성에 있는 실제 광개토대왕비를 보기 위해 먼저 중국 동북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비석이 서 있는 곳은 아직도 중국이지만 한국 연구자들은 집안 일대를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라 부른다더군요.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여기는 누가 봐도 중국 땅이잖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으로 가서 제 손으로 직접 보고 분석해내야 했습니다. 어렵게 허가를 받아 찾아간 광개토대왕비는 꽤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높이가 6m가 훌쩍 넘는 그 돌기둥이 우뚝 서 있는데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색다른 기세를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빽빽하게 새겨진 비문들은 비바람에 많이 닳긴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태가 잘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좀 굉장한 규모긴 하군. 저도 전문가로서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속으론 그래봤자 내용은 우리 중국 황제에게 조공한 기록일 거다 라고 끊임없이 합리화했지만 말입니다. 비문을 면밀히 살피자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이 비석은 광개토대왕이 죽고 2년 뒤에 그 아들 장수왕이 세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첫째는 고구려 건국 과정, 둘째는 광개토대왕의 정복 사업, 셋째는 수묘인 제도라고 불리는 왕릉 수호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왕릉을 지키는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왜 굳이 그런 것까지 상세히 비석에 새겨두었단 말인가 싶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대목이 이 비석의 핵심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비문에는 분명히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백제, 신라, 가야, 외 등등.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것은 광개토대왕이 백제와 외, 그리고 심지어 가야까지 처부수거나 굴복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마 백제가 중국 동쪽의 작은 번국이었나. 저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비문은 거침없이 광개토대왕이 군사력으로 이들을 누르고 자신의 세력권에 편입했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비문에 수많은 전투 기록이 새겨져 있었고 그 결과로 포로가 된 사람들을 수묘인으로 삼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백제인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서 왕릉을 지키는 관리 집단으로 편제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조잡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싶었으나 비석의 형태며 문장의 어휘,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연구자료를 눈으로 확인하자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광개토대왕 시대의 문체와 그 시대적 배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정복이 일시적이었을지도 몰라. 어차피 민족대이동 시대라 중국 대륙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으니 그 틈을 타 잠깐이야 세력이 커졌을 순 있겠지. 저는 이렇게 혼잣말로 계속 제 생각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단순히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수묘인 제도 같은 체계적인 통치 방식을 갖췄다는 사실이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복한 지역민들을 끌고 와 무덤을 지키게 하며 단순히 노예처럼 부려먹는 차원을 넘어 유배 아닌 유배, 정치적 관리 체계하에 편입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330가구에 달하는 인원이 무덤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비석엔 이들의 출신 지역과 역할 구분, 형벌 규정까지도 아주 치밀하게 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나라의 행정력이 제대로 뒷받침되었다는 뜻일 텐데 제가 늘 들어왔던 고구려 미개한 야만 세력이라는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고집부렸습니다. 중국 황제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모방한 것이 분명해. 한국인 학자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지요. 당시 고구려는 북중국 대륙에 존재했던 혼란기에 편승한 것만이 아니라 동부연하, 숙신 등 북방 다른 세력까지 적극적으로 정벌해 나갔고 심지어 남쪽으로는 신라를 외로부터 구원할 정도로 강력한 원정군을 파견했습니다. 특히나 신라가 외의 침공을 받았을 때 고구려가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해 밀어붙였다는 기록까지 비문에 새겨져 있다는 대목이 저를 더욱 벙찌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부 사실이라고 치자. 그래봤자 역사의 승자는 어차피 우리 중국이다. 저는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깃장을 놓았지만 때마침 한국인 연구자들이 당시 고구려군의 무기를 재현하거나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을 가져다 보여주었습니다. 중무장 기병이 입었던 찰갑,
말에게 씌우는 철제 마구말 한 장, 얼굴 가리개 등 긴 창과 쇠뇌, 그 모든 것이 마치 중원의 그것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발전을 이룬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등자말 안장 옆에 발을 걸치는 장치의 존재는 결정적으로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말을 탈 때 발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면 중기병 운용 능력이 훨씬 강해진다는 건 기본적인 군사 상식이니까요. 중국에서도 등자가 본격적으로 널리 쓰인 것은 비교적 후대의 일로 알았는데 고구려가 이미 45세기 무렵 등에 대한 흔적을 남겼다는 건 너무나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과 비교하는 견해까지 심심찮게 등장하더군요. 한국인 학자들은 로마와 고구려의 군사 체계나 병기가 꽤 높은 수준으로 대비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고구려가 그 시기 동아시아에서 독보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로마. 감히 로마라는 이름을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언급해. 말도 안 돼라고 코웃음 치고 싶었지만 연이어 쏟아지는 자료와 근거를 보니 당혹스러웠습니다. 언젠가 제가 배웠던 세계사 지식과 맞물려서 45세기 무렵 중국 대륙이 남북조의 혼란기에 휩싸인 반면 고구려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주변 국가들보다도 한 수 위였을 수도 있겠다는 결론이 머릿속에서 슬며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백제를 치고 어쩌고 하는 동안 분명 중국 중원에는 위대한 제왕들이 존재하지 않았던가. 송권도 있었고 진나라 그리고 556국 시기라 해도 그 가운데 강력한 왕조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따지자 한국인 연구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 시기 중원은 5민족이 물고 물리는 전쟁 상태였습니다. 고구려가 그 틈을 파고든 것도 있겠지만 단지 파고든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 요동, 만주, 심지어 내몽골 초원까지 진격했고 남쪽으로는 한반도 중부와 남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이런 사례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고구려가 유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배가 살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중국에서 찾아온 연구자로서 제가 우위를 가져야 하는데 근거 자료가 계속 나오니 반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한 태도로 다 소설 같은 과장이다. 중국 기록들을 보면 고구려가 조공을 바쳤던 사례도 있다. 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측에서는 광개토대왕이 차라리 주변국들을 자기 제후로 만든 측면이 있다. 북연을 세운 풍웅이라는 인물이 고구려에 투항하자 광개토대왕이 종관계를 설정했고 백제도 신라도 신하로 인정하는 대가로 보살펴주는 모양새였다. 라고 설명하더군요. 전혀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그건 고구려 중심 사고에서 쓴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자 한국인들은 비석 자체가 광개토대왕이라는 인물의 존재감과 당시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비석은 중국이 세운 것이고 광개토대왕도 중국 소수민족의 왕일 뿐이다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비문의 내용이 너무 고구려 중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조 추모왕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천상에서 내려온 신성한 나라로 인식했다는 부분 또한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건 터무니없는 신화다라고 하니 한국인들은 중국 황제들의 천자 사상과 비슷한 개념 아니냐. 고구려도 독자적인 천손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부분은 광개토대왕이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으로 선포하려 했다는 그 해석이었습니다. 중심은 당연히 우리 중원이지. 어떻게 변방 세력이 자기네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떠들어대나 하고 계속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중국 대륙이 분열된 상태였기에 강력한 통일왕조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잡는 중심 세력이 잠시 고구려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논리 자체만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딱히 이것을 한 방에 반박할 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뒤 제가 직접 집안 주변의 고분들까지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10,000개가 넘는다는 고구려 무덤들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많은 무덤이 도굴을 당했거나 파괴되었지만 일부는 아직도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태왕릉이라고 불리는 무덤터는 규모부터 달랐는데 이것이 광개토대왕의 무덤으로 강력히 추정된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이 무덤을 지키는 비슷한 무덤 양식과 석실 구조가 보였는데 당시 고구려가 얼마나 거대한 왕릉 문화를 이룩했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제 눈으로 본 바로도 어느 문화가 완전히 미개하다면 저런 대규모 무덤 건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싶더군요. 물론 저는 계속 정신승리를 했습니다. 중국 고대 왕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시황릉이나 한나라의 왕릉들을 봐라.
그에 비하면 아기자기한 수준 아니겠나. 이렇게 주장했지만 한국 연구자들은 시대적 배경이나 지역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고구려 무덤들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토질, 기후, 돌 재질 등을 반영한 독특한 양식이다. 그리고 당시로선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기에 충분히 자기들만의 대규모 왕릉 문화를 꽃피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뭘 더 해볼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하루하루 현장을 둘러보고 기록을 살피다 보니 제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고구려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의 뿌리 중 하나였는가? 아니면 정말로 중국 변방 소수민족의 하나였는데 왜 이런 탄탄한 국가체계와 문화가 보였던 걸까? 현실적으로 고구려를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중국사라고 볼 수 있을지 애매해 보이는 대목도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연구하던 옛 비문들의 문맥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원 왕조의 관념과는 다른 용어 체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집안에서 연구를 마친 뒤 전 한국 쪽으로 건너가 보겠노라 결정했습니다. 고구려가 남쪽으로도 진출해 신라를 도왔다느니 백제를 굴복시켰다느니 하는데 과연 뭔 근거가 있는지 사실은 한국의 고구려 유적지는 별게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북쪽 중심지가 저렇게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데 남쪽은 그저 소문만 요란할 거라고 무시했죠. 그런데 서울, 인천, 충주, 심지어 경상도 쪽에까지도 고구려와 관련된 보루성터나 중장기병 무기, 마구가 발굴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접하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조그만 반도에서 고구려의 흔적을 이렇게 많이 찾는다고. 특히 서울 근교 아차산 일대의 보루성들은 명백히 고구려식 축성 기법이라 하더군요. 성 안에서 발굴된 온돌방, 마구, 무기들이 고구려적 특색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실제 발굴 조사 사진을 보니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은 성벽과 수십 명 규모의 군사가 주둔했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가 또렷하게 나오더군요. 고구려군이 한강 일대를 지배했다라 터무니없군. 이라고 중얼대면서도 제 두 눈이 확인한 증거들을 마냥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충주에 세워진 중원고구려비라는 유물까지 존재했습니다. 그 비석에는 고구려가 이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라가 고구려를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의존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어느 시점엔 신라가 고구려에게 굴복하거나 보호를 받은 적이 있다는 소리인가. 저는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 인식 속에서는 보통 신라가 고구려가 아닌 당나라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만 들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속이 편치 않은 건 고구려가 가야의 철기 문화를 활용했다는 점이나 대규모 기병과 보병을 한반도 남부까지 끌고 갔다는 점이 너무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산 일대에까지 고구려가 진군했다는 흔적을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과장이잖아. 어떻게 고구려가 부산까지? 라고 내심 코웃음 치다가 가야 무덤에서 나온 고구려식 무기와 찰갑을 직접 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런 정말 그들이 남쪽까지 쳐들어왔다면 생각보다 훨씬 영향력이 컸을 수도 있겠군. 결정타는 한국박물관에서 본 호음 영그릇이라고 불리는 청동 항아리였습니다. 바닥에 광개토대왕이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글자체와 양식이 비석과 동일했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이 물건이 나왔다는 사실이 고구려가 신라 영역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라고 그들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어떻게든 우리 중국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걸 짓밟아야 한다. 저는 안에서 온갖 부글거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인 연구자들은 저에게 고구려가 한국 뿌리임을 주장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했어도 그 뒤를 이은 발해, 그리고 한반도 내 고구려 출신 귀족들의 흔적을 통해 한국사로서 고구려가 이어졌다는 것은 꽤 논리적인 흐름이다. 저는 발해까지도 참견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마음에 발해도 결국 중국 소수민족 정권이었다. 라고 우겼지만 그들은 발해 자체가 고구려 유민이 주축이 되어 세운 나라였다. 라고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저는 본론인 광개토대왕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너희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지금까지 왜 고구려 영토를 수복도 못했나. 이런 시덥잖은 말싸움을 걸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연구자는 이렇듯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흐름에 따라 변천합니다. 고구려가 몰락하고 그 후대 국가들이 이어진 거죠. 하지만 고구려가 한민족 문화와 역사에 남긴 족적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남긴 비문의 흔적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분명 크지도 않고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늘 주변 강국 눈치를 보는 그런 처지로 보였는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고대사에 대해 일종의 민족적 자존심을 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긍심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터무니없는 망상이지 라고 저는 비웃고 싶었지만 솔직히 부러움 같은 게 살짝 스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국도 대단한 역사를 가졌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까지 뜨거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옛 비석들은 주로 황제의 명령을 기리거나 전쟁 승리를 적어놓은 공식 기록이 대부분이라 대중에게 크게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 광개토대왕비는 한국 국민 상당수가 그 존재를 알고 있고 심지어 일반인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지 뭡니까? 한편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광개토대왕 관련 전시를 보고 국내 학자들이 만든 영상을 살짝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는 거란족과 숙신, 동부여 등을 제압했고 남쪽으로는 한반도 중부와 가야, 백제, 웨이 세력까지 요리조리 무너뜨렸으며 바다를 통해 수군까지 활용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다룬 다큐멘터리였는데 이게 저를 더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에 수군이 있었다고. 설마. 하지만 자료를 보니 백제해안과 요동 반도 일대에서 수군을 운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방불케 하는 고구려의 한강 유역 침공 시나리오까지 덧붙여 해석해놨는데 어쩐지 증거와 논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겼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소설이다. 그리고 어차피 중국 바다 아니냐. 무슨 고구려가 감히 함대를 꾸렸다고. 한국 측 역사학자들은 고구려가 남해안이나 황해 쪽에서 수군 기지를 갖추고 있었다는 고대 성터 발굴 자료까지 내밀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각종 유물과 고구려의 전술 해석, 해안 요새 구조물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질렸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잘났다는 고구려. 결국 뭐가 됐는데. 마지막엔 멸망했잖아. 하고 퉁명스럽게 맞받았죠. 그랬더니 어떤 한국인 전문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연히 언젠가 패망했죠. 로마도 망했고 진나라도 망했고 어느 제국이든 결국은 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성기의 고구려가 이뤄냈던 문화적, 군사적, 정치적 성취는 지금도 우리에게 귀중한 유산입니다. 광개토대왕비는 그것을 웅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아쉬워도 현재의 국경이 달라졌다고 그때의 영광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결국 너희가 지금 고구려를 강조하는 건 한국이 원래부터 중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다고 설레발 치고 싶은 거 아니냐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실 좀 비이성적으로 굴었지요. 주변 사람들도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한 한국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크거나 강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 고구려가 이 지역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였고 그 뿌리가 한국사 안에 흐른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나라죠. 제게는 이 말이 더 불쾌했습니다. 우리의 속국 주제에 뭘 다르게 걸어왔다는 건가.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쩐지 더 해봤자 제가 궤변을 늘어놓는 것밖엔 안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화가 잔뜩 나서 한국을 떠났고 다시 집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광개토대왕비 앞에 몇 날 며칠을 서성였습니다. 거대한 비문을 다시 유심히 바라보며 비의 각 부분에 새겨진 글자를 살피고 옛 한자 해석 자료들을 뒤적였습니다. 이 비문만큼 고구려의 패기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문헌이 또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 위험에 감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어차피 고구려가 커봤자 우리 중화에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계속 말해봤지만 정복 활동이 세세히 기록된 그 비문이 말해주는 사실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요동의 거란족, 북부의 숙신, 남쪽의 백제, 신라, 가야. 왜 이건 정말 엄청난 영향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그렇게도 강력했다면 옛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잠시나마 중국 왕조들이 신경 쓰지 못했던 공백을 그들이 채웠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어온 중화사관의 틀을 깨뜨릴 용기는 없었으니까요. 돌아와서도 주변에다 광개토대왕비 같은 건 과장된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국제학술대회 같은 자리에서도 고구려는 본래 중국 영역 내의 소수민족 왕조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제게 보인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중국 내 동북공정 쪽 인사들도 광개토대왕비 내용의 구체성은 무시하기 어렵다.
약간의 왜곡 해석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고구려가 독자적인 정복 사업을 펼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중국인임을 무시하느냐 하고 격분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자는 그냥 극단적 민족주의자일 뿐이지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 사실 저도 망신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와서 고구려가 꽤 대단했다라고 말하면 제 스스로가 그동안 줄곧 떠받들던 중국 우월론을 배신하는 것만 같아 좀처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가리켜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발버둥 치지만 계속 틀린 소리만 해대서 스스로 명예를 깎아먹는 꼴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측 학자들이나 심지어 얼마 전까지 친하게 지냈던 중국 학자들조차도 하나둘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너무 정치적인 관점만 내세우지 말고 팩트를 보라고 말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제가 우겨봐도 광개토대왕비가 증언해주는 고구려의 역사는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비석, 무덤, 군사유물, 그리고 사서들, 그 어느 것 하나 고구려는 중국의 완전한 하위 왕조라 못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문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어떠한 데이터도 구하기 어려웠죠. 결국 요즘 저는 은근히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한국은 결국 우리 것을 따라했을 뿐이야. 고구려 역시 중국 황제를 섬겼던 변방 세력이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암시를 걸고 있긴 합니다만 주변에서 늘 그런 논리는 이제 시대착 오적이다. 새로운 자료가 이미 널려 있다. 하고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속이 문드러집니다. 한국인들은 신이 나서 고구려의 영광을 재조명하고 광개토대왕을 말 그대로 대왕 중의 대왕으로 떠받들고 있으니 말이죠. 누가 뭐래도 이 비석은 그 찬란했던 고구려의 패기를 웅변하듯 써 있습니다. 옛사서들에 적힌 내용과 발굴 현장 증거들이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제가 감히 끝까지 부정하고 있으니 제 자신도 참 우습습니다. 그렇다고 이제와 제 입으로 맞다. 고구려는 정말 굉장했다라고 시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한국이 우리 중국보다 뛰어났다는 가설 자체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기분이랍니다. 결국 저는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장이고 고구려가 크긴 컸어도 어차피 중국의 일부였다는 식으로 계속 떠벌리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가 또 흥행한다 하면 저는 또 고개를 흔들며 그건 뻔한 한국식 과장이야라고 격하게 몰아붙입니다. 그것이 저 쩌우이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학계에서조차 제가 민망할 정도로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제 논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광개토대왕비를 직접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느냐며 웃음거리만 되고 있지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영원히 위대하고 한국은 결국 우리보다 못한 나라다. 고구려의 무력과 제도가 아무리 치밀했다고 해도 고작 몇 세기 반짝했을 뿐이다. 진정한 세계의 중심은 오직 우리 중국일 뿐이다. 광개토대왕이 대체 뭔데 감히 천하의 중심을 자처하겠다는 말인가. 이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펀이라고 합니다. 중국 국영방송국 소속의 자칭 최고 특파원이자 스스로를 민족의 홍보자라고 여기며 해외 취재를 담당해왔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사실 확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믿는 것이 제 일관된 신념입니다.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베이징 본사로부터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웨이펀, 태국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와중에 중국 국영 전력회사들이 지은 건물이 붕괴되었다는 보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네. 그리고 태국의 전기 요금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네가 빨리 가서 기사 써. 늘 하던 대로 한국을 주타깃으로 해서 한국이 얼마나 태국을 등쳐먹었는지를 제대로 부각하란 말이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도왔는지도 선전해주게. 이런 식의 지시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옳고 한국은 무조건 나쁜 존재라는 흑백 논리 프레임은 중국 내에서 이미 오랜 세월 통용되어 왔습니다. 제가 해온 해외 취재 기사들도 늘 비슷했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문제가 생겨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 사실은 선진국 특히 미국, 한국의 사악한 방해 공작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시기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태국이었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하게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좋아. 이번에도 한국 놈들을 제대로 깎아내리면 본사에서 성과급이 빵빵하게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한국을 그렇게 미워했던 건 아니지만
해외 뉴스는 국내 여론 형성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입맛에 딱 맞는 뉴스를 써야 합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한국의 우호적인 뉘앙스를 풍기면 바로 본사, 상층부에서 호된 질책이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역시 한국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기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국 사람들이 순순히 제 기사에 동의해줄 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한국전력 인프라가 더 좋았다는 증언이 돌아다니고 중국 기업 시공의 문제점이 폭로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쓰고 싶은 것이 곧 진실이다라는 배짱으로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니 예전처럼 중국 기자라고 환영해주는 분위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태국 공항 직원들은 저를 흘끗 보며 수군대는 듯했습니다.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여기저기서 중국 시공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테지요. 거기에 중국산 전력 설비 유지비가 높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태국 SNS에서 뜨거운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에 들어서니 간간히 보이는 현지 신문 가판대 제목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 부실 공사 의혹 전기, 요금 인하 지연 중국 협력 실패,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불안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뻔뻔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어차피 제가 쓸 기사는 한국을 욕하는 쪽으로 갈 거야. 제 머릿속은 이미 기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본격 취재를 시작하기 전 우선 태국에서 최근 문제가 된 전기 요금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미 본사에서 간단한 자료를 제공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내용도 한국을 비난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이랑 같은 석유천 연가스 생산국은 전기요금이 아주 낮고 말레이시아, 한국, 미국, 독일 순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일이 세계적으로 전기요금이 비싸기로 유명하고 한국도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꽤 높은 나라 중 하나지요. 그리고 한국은 전력 기술 수준이 꽤 높다고 칭찬을 했고 한국이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지에 ODA 형태로 전력 인프라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이 거슬렸습니다. 한국이 잘났다고? 무슨 소리야. 한국이 언제 그렇게 기술이 뛰어난 적이 있나? 다 거짓말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본사에 보고할 때도 이 보도는 정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본사 쪽에서는 아직은 그런 주장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나중에 적절히 왜곡해라. 일단 한국이 전력 인프라를 지원했다가 사실상 태국을 뜯어먹었다는 식으로 각색하면 된다. 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제 첫 번째 공식 인터뷰 대상은 태국 에너지청 고위 관료였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그 관료를 만났을 때 그는 저를 맞이하면서도 약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중국 기자들이 태국 사정을 자기 입맛대로 왜곡해서 보도해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이번에 태국 정부가 한국과의 전력 협력을 중단하고 중국과 협력하기로 했잖습니까? 그 이유가 한국이 전력 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질문을 들은 관료는 살짝 황당한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북부 농촌 지역, 특히 치앙마이 인근에 고효율 전력망을 깔아줬고요. 그 덕에 실제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비싼 돈을 내고 했다기보다 사실상 무상에 가깝거나 매우 저비용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대답이 튀어나오자 당혹스러웠지만 태연한 척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 해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관료가 코웃음 치며 전혀 사실이 아니군요. 한국 측은 ODA 형태 사업이라 일정 기간 동안 유지보수와 기술 이전을 함께 진행해줬습니다. 만약 협력이 계속됐으면 더 오래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본사에서 주입해준 스크립트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중국 쪽으로 갈아탄 건가요? 혹시 한국이 사기를 쳐서 우리 중국 기업이 다시 복구하느라 고생한다고 볼 여지는 없나요? 관료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총리인 패통탄 친나와시 중국의 경제협력 패키지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개인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나 비용 면에서나
사실 한국이 더 낫다는 평가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중국을 선택했지요. 저는 속으로 망할,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알겠습니다라며 꾸역꾸역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인터뷰 내용을 활용해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하러 태국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쓰는 기사는 무조건 한국을 비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오피셜 인터뷰로는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없음을 직감하고 인터뷰 내용을 선택적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관료의 한국이 우리 전력망에 큰 도움을 줬다는 발언은 빼버리고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 부분만 슬쩍 인용한 뒤 곧바로 이는 한국이 태국 경제를 등쳐먹었다는 말이 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제 멋대로의 결론을 달아버리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기사 초안을 짜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태국 에너지청 고위 관료 A씨는 태국이 한국과의 전력 협력을 끝낸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곧 한국이 태국을 무리하게 착취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관료는 단 한 번도 한국이 태국을 착취했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각색은 기자로서 제가 늘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보도 방향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태국의 명문 대학 치앙마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는 과거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와 에너지 세미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세미나에서 한국 전력기술의 우수성이 소개됐다니 그 부분을 불신론으로 몰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를 만나자마자 저는 다짜고짜 자극적인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교수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한국 기술이 뛰어나다고 배웠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혹시 교수님이 한국 측 자료나 자금 지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워낙 한국은 로비를 잘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교수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들은 강의에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전력 송배전 기술이 뛰어나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ODA 형태로 지원을 많이 했다는 사례를 배웠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특히 태국에도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요. 제가 한국 측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저 강의를 통해서 본 객관적 통계와 사례를 접했을 뿐입니다. 저는 속으로 젠장, 이건 저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뻔뻔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태국 정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별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교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력 기술이 더 우수했고 실제로 우리 태국 북부 지역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 고위층이 중국의 투자 제한을 개인적으로 선호한 바람에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태국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요. 저는 또다시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아니, 교수들도 다 같은 말을 하네. 한국이 우수하다고? 이거야 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크립트는 또 제 마음대로 편집하면 됩니다. 한국을 헐뜯는 인터뷰를 성사시키지 못하자 저는 지진 피해 현장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치앙라이 근교에 있는 건물들이 일부 붕괴되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지역 뉴스에서는 해당 건물이 중국 국영기업 시공이었다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었지요. 현장에서 만난 구호팀의 책임자는 착잡한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혹시 이 사람은 한국이 부실 공사를 한 탓이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먼저 중국 기자시군요. 여기 건물 시공사 관련 자료는 이미 공개됐습니다. 중국 측 시공임이 확실합니다. 설계가 부실했던 흔적이 있어요. 라고 선수를 쳤습니다. 저는 언짢았지만 그렇다고 취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러 태국의 재난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붕괴 원인에 한국이 깔아놓은 전력 인프라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공무원은 말도 안 된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붕괴된 건물과 한국의 전력 설비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한국 측은 북부 지방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건물 시공과는 관계가 없죠. 게다가 이 건물은 중국 국영기업 시공이었고 태국 정부 공식 서류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젠장, 한국과 무관하다잖아. 뭔가 한국 탓으로 돌릴 만한 흔적이 없을까 기웃거렸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중국 기업의 부실 공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현장에서 얻을 건 없다고 판단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기자라면 우리 중국 기업이 문제를 일으켰구나. 기사도 그에 맞게 작성해야겠다 라고 판단하겠지만 저는 본사로부터 한국을 욕하고 중국을 찬양하라는 특명을 받은 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중국 국영전력회사를 잘 포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과거에 태국과 협력했던 사실조차 태국을 등쳐먹은 전력 시스템으로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무상 혹은 저비용으로 기술을 이전해줬고 그 결과 태국의 전기요금 인하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지만 제 기사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높은 이윤을 챙겨온 전력 설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태국 정부는 2024년 드디어 용단을 내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국영전력회사는 태국의 최신식 설비와 인프라를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제안했으며 이는 곧 태국 국민에게도 큰 혜택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저는 기사를 쓰면서도 이거 너무 통쾌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이 태국을 무상에 가깝게 지원한다라고 적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이미 저는 여러 번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먹었습니다. 동시에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대해서는 태국 정부가 구조, 안전 기준을 허술히 운영한 탓에 건물이 붕괴되었다라고 회피성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국을 언급, 사실상 한국이 초기에 잘못된 전력망 인프라 건설로 태국의 도시개발 기준을 왜곡시킨 면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한 편의 기사가 만들어졌고 저는 본사에 송고했습니다. 당연히 본사는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 기사가 중국 국영방송국과 여러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자마자 태국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디가 무상 지원이라는 거지. 우리가 보기엔 중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뜯어가는데 한국이 무상 지원해줬다는 건 이미 정부 공문에 다 나와 있다. 왜 중국 언론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지진으로 부실 시공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걸 왜 한국 탓으로 돌리지? 수많은 태국 네티즌들이 제가 쓴 기사 URL을 공유하며 중국이 또다시 가짜뉴스를 생산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태국뿐 아니라 한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중국 국영방송의 황당한 보도라는 식으로 보도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언제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점점 커져가면서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전력회사가 태국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설비로 태국을 고통에 빠뜨렸다는 보도는 이미 태국 안팎의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이를 완전히 뒤집으려 하니 거센 역풍이 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왜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에너지청 고위관료 측에서 우리 방송국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는데 기사에서는 왜 그렇게 왜곡되었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저에게 가서 수습 좀 해라. 태국 정부가 우리를 너무 비난하지 못하도록 동시에 중국의 체면을 유지하되 한국을 계속 비난하는 새 기사를 또 써야 한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다시 태국 에너지청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직급의 담당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부터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웨이펀 기자, 지난번 기사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곤란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쓰신 겁니까? 저는 뻔뻔하게 제가 글을 약간 축약해서 올리다 보니 맥락이 살짝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무상 지원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못 봤거든요. 게다가 태국 정부가 한국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만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자는 정부 문서를 펼쳐 보이며 저에게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2019만 2024년 한국이 태국 북부 농촌 지역의 전력망 구축을 지원한 내용,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한국 ODA 공적개발원조로 진행되어 태국이 직접 낸 돈이 거의 없었음을 증명하는 수치, 실제로 해당 사업으로 인해 당해 지역 전기요금이 평균 510% 정도 인하되었다는 정부 보고서. 자, 보십시오. 이게 팩트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당신 기사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나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이 자료가 사실인지 좀 더 검증해봐야 따위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담당자는 한숨을 푹 쉬더니 기자님, 이건 태국 공식 정부 문서입니다. 더 검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중국 편을 드는 멘트를 넣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결국은 태국과 협력 관계를 지속 못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죠. 한국이 정말 친절했다면 끝까지 우리 태국과 협력을 유지했을 겁니다. 그건 정부 내부에서 중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과 협력 의사를 철회했을 뿐입니다. 담당자의 말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인터뷰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인터뷰를 길게 해봤자 저에게 불리한 팩트만 잔뜩 쏟아질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 태국 정부 실무자들은 저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럼 총리실에서 뭔가를 얻어내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총리, 즉 패통탄 친나와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장본인이니까요. 가까운 측근들이라면 한국이 형편없었다 정도의 발언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리실을 찾아갔지만 총리실 관계자들은 저를 대놓고 회피했습니다. 아예 면담 자체를 잡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억지로 외교부 경로를 통해 연락을 취했더니 겨우 총리실 대변인 비서관 한 명이 날 만났습니다. 그 비서관은 굉장히 예의 바른 척했지만 중국 기자라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한국 기자든 일본 기자든 언론인이면 기본적으로 만나주는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리고는 초반부터 말을 아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 문제 한국과의 협력 중단에 대해 이미 공식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뿐이라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한국을 흠집내고 싶어 다시 한번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일가가 중국과의 계약 체결로 큰 이익을 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이득을 못 받았고 오히려 거꾸로 태국을 노예처럼 부렸다고 하던데 맞나요? 비서관은 굳은 표정으로 제 질문을 잠시 생각하더니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다는 표현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태양광 설비와 송전배전 인프라 등을 지원해준 것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 비용도 상당히 적게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 개인적 이익은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으며 총리 일가의 이익 문제는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또다시 헛물만 켰습니다. 사실 총리 일가가 중국과 딜을 했다는 건 여러 경로에서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했지만 비서관이 인정해줄 리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원하는 한국이 태국을 수탈했다는 서사를 전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태국 시민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중국 덕분에 태국 전력 사정이 좋아졌다는 발언을 끌어내보려 했습니다. 왠지 길거리에서 몇 명 붙잡고 촬영하면 중간에 중국 짱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 특별히 전력요금 인하가 안 되어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치앙마이 시내 주민 몇 명을 인터뷰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중국 전력 설비가 효율이 떨어진다는 소문은 진작부터 들었어요. 실제로 요금 인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하다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우리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지원해주던 시스템은 최소한 고장이 잘 안 났고 저렴한 전기료 혜택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중국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인터뷰 영상 클립을 살펴보며 혀를 찼습니다.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선택적 편집을 시도했습니다. 예컨대 인터뷰 영상에서 태국 시민이 그래도 새로운 설비니까 한 번은 써봐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한 구절만 떼어내 마치 중국 설비가 새롭고 좋아 보인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막을 달아버리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양심에 찔리는 일이지만 저는 그동안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편집된 기사가 방송되자 태국 네티즌들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저건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영상에서는 분명히 한국이 더 좋다고 얘기했는데 자막은 왜 반대로 달려있냐? 라는 증언들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중국 국영방송국 사이트에는 태국어용 한국어 등으로 된 항해 글과 이메일이 수천 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SNS에서는 샵 중국 기자회의 펑꺼져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조국에서는 제 기사가 엄청난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테니 상부가 날 보호해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태국뿐 아니라 국제 언론들이 저를 가짜뉴스의 대명사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태국 지진 피해를 한국 탓으로 왜곡 보도, 태국 내 전기 요금 인상,
중국 부실 설비가 원인인데 한국 비난만 하는 중국 기자? 심지어 한국의 일부 언론도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제 이름을 거론하고 그는 기자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선전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제가 속한 방송국 본사도 완전히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 측 기사에 매우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항의했고 외교 이슈로까지 번질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상층부는 저를 불러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웨이펀, 자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태국 쪽 반응이 너무 거세잖아. 우리가 어느 정도 각색은 원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팩트와 어긋나는 보도를 해버리면 골치 아파진다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본사에서야말로 한국을 최대한 매도하라고 지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제 탓을 합니까?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 목이 날아갈 테니 꾹 참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사에서는 모든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웨이펀 내가 공식 사과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과문이라니 평소 제가 가장 혐오하는 행위입니다. 사과는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늘 생각해왔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신이 따라야 합니다. 저는 마음에는 없지만 SNS에 형식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태국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기사를 송출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여 보도하겠습니다. 당연히 태국 네티즌들은 진정성이 없다, 소송을 제기하겠다 등등 더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인박스에는 쏟아지는 항해 메일이 넘쳐났고 저는 그걸 읽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한 증오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력 전체가 한국 비난을 주제로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기자가 되어 국제부에 배정됐을 때부터 한국은 중국의 기술을 훔친다,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착취한다 같은 기사를 써서 제 위치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덕분에 상부에서도 저를 우수 기자로 뽑고 승진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국 건은 정말 제가 팩트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참패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을 욕하고 조작 기사를 써도 태국 정부 공식 문서나 현지 국민들의 실제 경험담은 완전히 반대 내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한국이 태국 국민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게 사실이었고 중국이 더 큰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효율은 낮은 인프라를 깔았다는 것도 사실로 보였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제가 쓴 가짜뉴스가 더 쉽게 탄로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태국 내에서는 한국전력협력 당시의 이점을 알고 있거나 체감한 사람들이 많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가 정말 중국 측 시공 문제라는 게 증거로 드러났으니 아무리 거짓말을 덮으려 해도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한국을 좋아하기로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 기자이고 우리나라의 입장에 따라 기사를 꾸며내는 게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생긴다 해도 저는 얼마든지 한국을 비난하는 쪽으로 기사를 쓸 것입니다. 그게 제가 여기서 먹고 사는 방식이지요. 태국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가진 전력 기술의 우수성과 중국 협력의 비효율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불만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입니다. 태국 총리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하 정책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태국 국민들은 우리가 왜 한국과의 협력을 끊었을까라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차라리 다시 한국에 SOS를 쳐야 한다는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패통탄 친나와 총리와 측근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한국으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미 중국 쪽에서 엄청난 투자 혜택을 받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민들의 압박이 커져 한국과의 협력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적어도 치앙마이 일대 농촌 주민들은 예전에 한국이 깔아준 태양광 패널과 전력망 덕분에 상당히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해본 기억이 있으니 말입니다. 한편 이번 지진 피해 복구 과정에서 한국 NGO나 민간 단체들이 은근히 태국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그냥 한국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래저래 또 태국에 좋은 이미지를 쌓겠군 하고 배가 아팠습니다. 이번 사태를 결론짓자면 태국은 원래 한국의 도움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기를 쓸 기회를 가졌지만 새로운 총리와 권력층이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했고
결국 국민들은 비싸고 효율도 낮은 전력망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진으로 인해 중국 시공 건물 붕괴 사고까지 터지면서 여론은 폭발 직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서도 기사에는 전혀 다르게 썼습니다. 그리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한 번 당했으니 다음부터는 팩트를 왜곡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해외 언론과 여론이 제 보도를 가짜뉴스라 비난해도 중국 내부에서는 그 뉴스를 믿거나 적어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식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계속 깎아내리는데 앞장서면 결국은 다시 승진 기회가 돌아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한국이 싫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저 언론 플레이로만 세계를 주무르려는 교활한 나라라고 제 공식 기사에서는 계속 써낼 것입니다. 물론 태국 정부 문서는 그것을 반박하겠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쓸 기사에는 그 부분을 편집해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지진 피해가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태국 정부는 전기 요금 인하를 또다시 공언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원한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료가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설비 유지 보수 비용이 점점 늘고 있고 태국 전력 공기업 측에서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했더라면 지금쯤 인프라 안정화가 더 진척되어 전기 요금을 추가 인하할 수도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태국 정부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리 없지요. 총리는 중국과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을 비난하는 멘트를 언론에 흘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초창기에 비싼 설비를 들여왔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은근히 기뻤습니다. 오, 그래, 그거지. 총리가 한국을 계속 비난하면 저도 기사 쓸 수 있잖아. 다시 한번 한국을 욕하는 기사를 써서 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과장하면 제 체면이 살아날지도 몰라. 그러나 이미 태국 국민들은 정부 발표를 잘 믿지 않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정부가 근거 없이 한국 탓만 한다. 실제로는 중국이 엉망으로 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자칫하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전 태국 SNS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태국 누리꾼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군요. 한국이 기술을 가져왔을 때 우리 마을 전력 사정이 정말 좋아졌다. 나도 그때 실감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중국 인프라가 문제가 많아서 전기 사정이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아. 정부는 자꾸 대책을 발표하지만 정작 체감되는 효과가 없다. 차라리 한국에 다시 도움을 청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정부가 안 들어줄 거다. 왜냐면 정치적 이익이 달려 있으니까. 이 글을 보고 저는 왠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사실을 아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렇습니다. 국제 정치는 잔인합니다. 권력층이 어떤 이익을 바라느냐에 따라 국민 다수의 이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와 그 일가,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태국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택했다는 것이지요. 이제 슬슬 제가 태국에서 겪은 이 기나긴 취재담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비록 망신은 당했지만 돌아가면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한국을 더 세게 비난하라, 중국의 이미지를 더욱 높여라 같은 지시가 떨어지면 저는 또다시 어디론가 날아가 비슷한 취재를 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한국을 싫어할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속한 체제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또 태국처럼 팩트와 충돌하여 또 한 번 망신을 당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한국을 욕할 것입니다. 그건 제 사명이니까요. 어쩌면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왜 저렇게 멍청하게 거짓말을 할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어도 중국에는 저와 같은 기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국내에선 애국 기자로 추앙받습니다. 물론 외국에선 가짜뉴스의 대표 사례로 손가락질 받겠지만 제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 지금처럼 쓸 것입니다. 태국 국민들은 지금도 지진 여파와 전기 요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적어도 제 역할은 아닙니다. 제가 굳이 나서서 한국이 더 낫다고 보도해서 조국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의 패자는 태국 국민들입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혜택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차버린 건 태국 정부였고 저는 그 책임을 모조리 한국 탓으로 돌리려다가 완전히 들통이 났습니다. 아무튼 제 취재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태국의 전력 문제와 중국과의 이권 관계는 당분간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저는 내내 뻔뻔하게 굴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한국을 미워하는 제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제 생존 방식이니까요. 감사합니다.